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77편 아신왕의 좌절과 왕자의 난. 지난 시간에 백제의 왕인과 아직기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외국의 한문과 선진기술을 전승해 주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백제 왕이 아직기를 보내 좋은 말 2필을 바쳤다. 이에 언덕 위의 마구간에서 기르게 하고 아직기로 하여금 말 먹이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아직기는 경전도 잘 읽어서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전왕이 아직기에게 물었다. 그대보다 뛰어난 박사가 또 있는가? 물론입니다. 우리 백제에 왕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뛰어납니다. 전왕은 백제의 사람을 보내 왕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래서 왕인이 외국에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인이나 아직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측 기록에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다만 일본 측 기록에만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일본석에 실린 내용이고요. 고사기와 속일본기 등에도 왕인 박사에 대한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천황 중심 사관에 의한 윤색과 역사 왜곡이야 당연히 비판해야겠지만 일본 사서 자체를 아예 통째로 무시해버린다면 박사 왕인과 아직기가 일본의 백제의 선진 문물을 전해주었다는 사실도 밝혀질 수 없었겠죠. 그렇다고 왕인이나 아직기에 대한 일본 사서의 기록에 의문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소개한 일본서기 응신기에는 아직기가 왕인을 천거해서 외국의 왕이 왕인을 초빙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사기에는 아직기와 왕인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사기에서는 근초고왕 때 아직기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 서기에 나타난 시기와는 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왕인이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일본에 가져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천 따지로 시작되는 그 천자문은 6세기 인물인 양나라의 주흥사가 만든 것이므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천자문을 왕인이 가져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충북대 양기석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 학계에서는 이걸 부정을 했었는데 천자문도 이병도 씨 연구에서 2종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무제 때 주흥사가 쓴 거는 시기적으로 6세기 초니까 늦죠. 그 이전에 위나라 때 종효가 쓴 천자문 또 별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걸로 봤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다. 또 그 논어라는 것도 후한 때 정연이 쓴 주해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당시 건너간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다. 태자의 스승이 되고 또 이게 나중에 그 후미노비도 글을 전문적으로 그 문사의 전문 시족이 되잖아요. 한편 속일본기에는 왕인을 중국계 왕씨의 인물로 기술하고 있는데 양기석 교수 역시 왕인과 아직기 등이 한군현 관료들의 후예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근초고왕 때 아마 당시에 왕인이니 고흥이니 아직기란 사람들은 아마 한인 관료 출신의 후예가 아닌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중국말도 잘하고 또 이 학문에 능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도 다투어서 그 스카웃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록에도 보면 왕인 뭐 이런 사람들이 대방에 한군현에 있다가 거기가 이제 망하면서 이렇게 백제 쪽으로 흘러온 걸로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만일 왕인이 한군현 중 하나였던 대방군 관료의 후예라면 대방이 위치해 있던 곳이 황해도 일대였기 때문에 대방군 멸망 이후에 백제의 수였던 한성에 거주하다 일본으로 파견됐을 텐데 당시 백제의 영토로 편입됐는지조차 불분명한 전라남도 영암 지역에서 출생해서 성장했다는 주장은 또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부분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박사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왕인과 아직기 그리고 백제의 역사서인 서기를 쓴 고흥은 모두 박사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고구려의 경우도 태학 박사 이문진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고대에서 박사는 글자 그대로 박학다식한 사람으로서 대개 학문과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기능을 갖춘 사람에게 박사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위덕왕 때 오게 되면은 일본 서기에 상당히 분화가 된 모습으로 보이죠. 기와를 만드는 사람 와박사, 또 탑을 만들 때 저 윗부분 노반을 만들 노반 박사, 약을 전문을 하는 뭐 무슨 박사, 뭐 체약, 뭐 약 박사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전문화되는 것은 백제가 그 생산 기술 과정이 이제 전문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 기술자들에게도 이런 칭호를 주지 않았느냐. 신라도 박사 제도가 있습니다. 왕인과 아직기는 외국으로 건너가서 일본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력한 시족 집단의 시조가 됩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활동한 부분은 우리 역사가 아니라 일본의 고대 역사에 해당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파견한 주체가 백제였고 또한 그들이 백제의 선진 문물을 일본 열도에 전수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왕마마, 우리 백제 군사들은 대왕마마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백제의 영토를 넘보는 어떤 외적의 침략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백제의 기병들은 전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가? 백제의 보병들은 일당백의 기계로 적군을 향해 돌격할 준비 태세를 갖추었는가? 백제의 수군들은 명령만 내리면 만경창파를 건너 적진으로 출동하겠는가? 고구려의 관개토왕 군사와 싸워서 잇따라 패배를 맛본 와신왕은 군사 원조를 청하기 위해서 태자 전지를 외국의 인질로 보낸 다음 한수 남쪽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갖습니다. 근추고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고 내려온 뒤에도 한수 남쪽에서 군사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사열을 했었는데, 그때와는 열병식의 목적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겠죠.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대대적으로 그 군사 훈련 체계를 또는 군사 동원 체계를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대로 훈련이 됐는가, 대원은 제대로 짜여졌는가, 지휘 체계는 제대로 돼 갔는가, 병법대로 움직여 나가는가,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시나가 이렇게 크게 이제 열병을 한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 이듬해 그 아시랑 7년에 보면은 8월달에 이제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그게 동원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 쌍현성을 구축하라 했거늘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예, 대왕마마. 사나흘만 더 작업을 하면 상현성이 완성될 것이옵니다. 알았느니라. 이참에 군사 지휘에 관련된 인사도 단행할 것이다. 좌장 진무에게 병관자평의 직을 내리고 새로운 좌장으로 사두를 임명할 것이다. 여기서 아신왕에 의해 좌장에서 병관자평으로 자리를 옮긴 진무라는 인물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다시피 군사를 이끌고 관미성 전투에 나갔다가 광개토왕이 이끄는 고구려 군에게 패했던 사람입니다. 병관자평이 좌장보다 높은 직위이기 때문에 영전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전쟁 패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것이 노중국 교수의 분석입니다. 병관자평은 군정권을 관장하는 겁니다. 이제 군사 훈련이나 군사 동원이나 군량이나 이런 이 군정을 관장하는 거, 그다음에 좌장은 군령을 관장하는 것인데, 이 진무가 좌장에서 병관자평으로 됐다는 것은 이 관등상으로 보면 성진입니다. 성진이지만 실제로 이 군사 그 작전, 군사 운용에 있어 가지고는 손을 떼게 한 셈이 되어집니다. 어느 면에서는 아신왕은 이 진무가 자기의 장인으로서 상당히 이제 보좌한 인물이지만은 여러 차례 그 패배한 데 대한
일종의 그 책임을 묻는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진무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잇따라 실패함으로써 병권을 잃게 되었고, 이것은 백제 조정에서 진시 세력의 권세가 적잖게 위축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진무를 아신왕의 애삼촌이라고 소개했는데 앞에서 노종국 교수는 아신왕의 장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원문에는 친할 친자에 구자를 써서 진무가 아신왕의 친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자가 애삼촌 구자도 되고 장인 구자도 됩니다. 따라서 그가 임금의 장인이었는지 애삼촌이었는지에는 확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와신왕은 국경에 성도 쌓고 한수 이남의 대대적인 군사 열병식도 거행하고 군사 지휘권을 가진 인물도 새로 임명하는 등 고구려와 또다시 한판 전투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드디어 아신왕 7년 가을 8월, 이번엔 기필코 고구려를 무찌르고 빼앗겼던 우리 땅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짐이 직접 진두에 나설 것이니 백제의 보병과 기병들은 나를 따르라! 그런데 기세를 올리며 고구려 정벌에 나섰던 아신왕의 백제군은 고구려와의 일전을 아주 싱겁게 포기하고 맙니다. 대왕마마, 저쪽 하늘을 좀 보시옵소서. 무슨 일인데 그러는? 지금 저럴 수가! 저 큰 별이 자꾸만 우리 진영 쪽으로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아니 저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삼국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출동. 한산 북쪽의 목책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큰 별이 떨어졌는데 군사 진영에서 괴이한 소리가 났다. 왕은 이를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여 공격을 중지하였다. 실제로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밤하늘의 유성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만한 이유로 전투를 포기하고 철군해버렸다는 것이 좀 싱겁게 보이지 않습니까? 충남대 고고학과 박순발 교수와 계명대 사학과 노중국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중지를 했다는 얘기는 군사적인 어떤 문제, 어떤 성산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백제 측의 어떤 그런 그 수세적인 입장, 고구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열세 이런 것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고구려에 대항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관방을 쌓고 뭐 상현성을 쌓는다든지, 그리고 그 책이란 것은 되게 아마도 그 이 성과 성 사이에 어떤 그 선상으로 이 연결된 이 방어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을 쌓고 뭔가 이게 좀 수세적인 입장. 사실 군사들이 사기가 굉장히 그 떨어져 있었다 하는 그런 면하고 연계가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백제는 그다음 이제 고구려가 여러 번 싸워서 여러 번 이제 그 패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나가게 된 건 할 수 없이 군사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그러나 이제 참 싸울 마음이, 이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그 특별한 징후랄까 또는 어떤 이제 유언비어가 한번 도울 때 그냥 이게 그 전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고, 뭐 그러다면 더 이상 뭐 싸울 수 없으니까네 할 수 되돌아오는. 옛날부터 병가에서는 별이 떨어진 곳에 유혈이 낭자하다는 속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더라도 군단을 철수해버린 것은 고구려군과 싸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데서 오는 패배의식에다 군사들의 사기 저하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고구려에 당한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아신왕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도성 사람들을 불러 모아 활쏘기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그리고 각 지방의 수령들에게 명하여 군사와 말을 대거 징벌하라 일렀는데 어찌 되고 있느냐? 각 지방에 징발령을 내렸사오나 계속되는 전쟁으로 백성들이 이미 지쳐 있는지라.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지임은 기필코
고구려군을 쳐부수고 고구려의 빼앗긴 국토를 회복할 것이니라.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계속되는 군역 때문에 변경에 거주하는 상당수 백성들이 신라로 도주하고 있다 하옵니다. 무엇이라고? 우리 백성들이 신라로 도주를 해? 삼국사기 아신왕 8년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와 말을 대대적으로 징발하자 백성들이 군역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여 신라로 도망하였고 그 결과 호구가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면 어디라도 이제 갈 수는 있겠죠. 갈 수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뭐 고구려도 갈 수 있고 가야 쪽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안 가고 뭐 신라 쪽으로 이제 갔다고 하는 거는 이네들이 도망가는 입장에서 봤을 땐 그쪽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백제 왕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재미없는 현상입니다. 자기 군대들, 자기 민들이 이제 신라로 그 도망가게 되고 그 이전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도망간 사람을 이제 돌려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적도 있고 뭐 신라가 이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때문에 양국 관계가 좀 악화된 적도 있죠. 단순하게 신라로 도망친 백성들이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호구 수가 줄었다고 표현한 걸로 봐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민심 이탈이 상당히 심각한 규모로 일어난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니면 지방에서 농민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죠. 삼국사기에는 흉흉한 민심을 반영하듯 자연 현상마저 그 징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성과 누성 자리에 해성이 나타났다. 6월 초하루 경진일에는 일식이 있었다. 규성과 누성은 모두 하늘에 뜨는 별의 이름입니다. 특히 규성의 경우 이 별이 밝으면 천하가 태평하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해성에 출현한다거나 혹은 멀쩡한 대낮에 일식이 일어나는 등 불길한 조짐이 계속됩니다. 동양진 우주관에 의하면은 뭐 이제 그 천재지변이라는 걸 그냥 그 객관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의 어떤 그 질서라 할까 이런 것하고 연계된 것으로 이제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났다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인간 사회 질서에도 뭔가 그 이상이 있다는 것 또는 이상이 있을 거라는 걸 그게 뭐랄 먼저 이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조짐의 이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관념을 하고 있는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신왕 뭐 이제 9년조에 뭐 이제 규화루에 해성이 나타났다 뭐 일식이 있었다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보인다는 자체가 물론 당시 백제 땅에서 일식이 일어났다면 신라나 고구려 영토의 일부에서도 일식이 관찰됐을 가능성이 큰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나 신라 본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도 백제가 처한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런 천문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보여서 사서에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광개토 대왕 능비의 비문에 나타난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죠. 영락 10년 광개토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다.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에 이르자 왜적이 물러났다. 뒤에서 급히 추격하여 가라에 이르러 성을 쳐 빼앗아 탈환하였다. 신라성에서 왜를 괴멸시켰다. 이것이 바로 서기 400년에 있었던 광개토왕의 신라 구원 전쟁입니다. 그 한 해 전에는 신라 왕이 광개토왕에 찾아가서 침략군이 신라 국경에 가득 차서 성과 못을 파헤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간청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5만이나 되는 군사를 보내서 왜적을 물리치고 가야의 일부 지역까지 빼앗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광개토왕이 구원하러 오기 전에 신라를 공격했던 세력은 바다를 건너온 왜군들과 가야 군사들 뿐이었을까요? 그리고 백제는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박순발 교수와 노중국 교수 모두 백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신라 공격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구려 라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라가 되겠고
백제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한반도 내에서는 뭐 가야 세력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그 일본 열도의 그 외 뭐 이런 정도의 그 이 두 개의 어떤 대결 축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신라의 어떤 그런 그 패트론이라 그럴까 신라의 어떤 진영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이 이제 고구려가 되다 보니까 고구려가 그 신라를 왜 신범을 도와주는 이런 형식이지만은 뭐 정확하게 문헌 사료상으로 이 당시 백제와 신라의 대결 기사는 보이지 않더라도 백제란 용어 자체는 국명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그 배후에는 그 백제가 이제 그 있는 거죠.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제가 왜군을 이렇게 동원하고 가해군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라를 공격하는 그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막 그래 보면은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왜 가야 그 연합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뒤에서 이제 총지휘하는 거는 백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군대를 내서 그 공격하는 거는 왜군하고 가야군이 이제 많은 역할을 부담한 뭐 이런 그 양상이 그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와 신라가 군사연합을 한 상황에서 백제 역시 단독으로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가야와 왜를 끌어들여 손을 잡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백제의 백성들이 신라로 도망치는 사태마저 겹쳤으니 신라에 대한 백제의 적개심이 더 커져갔겠죠. 대왕 마마, 몇 달째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밭작물도 다 타들어가고 있사옵니다. 그렇잖아도 민심이 흉흉한데 가뭄으로 기근까지 겹치게 되면 큰일이로구나. 산천에 재를 올리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산천에 재를 올린다. 기우제를 지내자는 말이냐? 예, 대왕 마마. 기우제라. 기우제를 지낸다. 여러분이 이 시기에 백제의 임금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우제를 지내는 임금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다행히 비가 내려준다면 민심을 다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기우제를 올렸음에도 가뭄이 계속된다면 덕이 없는 군주로 몰려서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신왕 11년 여름 큰 가뭄이 들어 벼가 타들어가자 왕이 직접 횡악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당시에 임금이 기우제를 어떤 형식으로 주관해서 지냈는지를 알려주는 문헌이나 고고학적 자료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횡악에서 지냈다고 돼 있는데 이 횡악이 어디냐를 두고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횡악의 위치는 뭐 이제 강원도 행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있는데 이 대동지지에 이제 그 김종호 고산자 김종호 선생이 이제 횡악을 삼각산으로 일단은 부악, 횡악, 삼각산 이거 지금 같은 것으로 해놨는데 사실 그게 그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후제 지낼 때 굳이 저 강원도 행성까지 가서 지낼 필요는 있겠느냐. 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횡악 쪽을 보는 게 좀 뭐 괜찮다고 보고요. 일종의 좀 신성 지역이죠. 기후제 지낸다는 자체가 그 지역이 이제 그 당시 백제로 좀 신성한 곳으로 관념을 하고 거기에서 정성껏 뭐 이제 빌면은 뭔가 응답이 온다고 하는. 노중국 교수는 아신왕이 기우제를 지냈던 횡악은 지금 우리가 북한산으로 부르고 있는 삼각산이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박순발 교수는 지금의 경기도 연천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우제를 지낸다는 것이 어떤 무슨 그 이 종묘나 사직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한 곳에 고정되어서 이렇게 지내는 예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이고, 뭐 특별히 어떤 가뭄이 심각한 그런 곳이랄까요? 뭐 그런 곳에서 일단은 그 기우제를 지내는 게 마땅할 것이 같고, 인물이 횡악에서 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횡악이 늘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근거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후대 예를 보면은 기우제라는 게 꼭 한 곳에 고정된 장소에 지내지는 않는다는 것.
기우제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가 따로 있어서 고정적으로 거기서 지내는 게 아니고 가뭄이 심한 지역에 찾아가서 지냈을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백제가 나중에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겼을 때는 칠학사라는 절에 가서 기우제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기우제의 장소가 백성들이나 왕실에서 믿는 종교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당시에 천기를 주관했던 신은 비를 내려달라는 백제 아신왕의 기원을 들어주었을까요? 대왕마마! 비가 옵니다! 어디 보자. 정말 비가 오는구나.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어. 삼국사기에는 기우제를 지내니 곧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기야 임금이 기우제를 지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역사책에 기록하지도 않았겠죠. 이번에는 좀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신왕 11년 5월 외국에 사신을 보내 큰 구슬을 요구하였다. 삼국사기에는 백제에서 외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요구한 물건을 큰 대자 구슬주자 대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어떤 구슬이기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국가에서 애교관을 파견해서까지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기록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신왕 다음 왕인 전지왕 시기에도 나타납니다. 전지왕 5년 외국이 사신을 파견하여 야명주를 보내오니 왕이 특별히 예우하였다. 이때 보낸 구슬은 야명주, 즉 밤에도 빛이 나는 구슬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끝난 어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백제의 왕자임을 증명하는 신표로서 오색 야명주를 등장시켰는데 아마도 대본을 쓴 작가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주 혹은 야명주에서 힌트를 얻어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고대 사서에 나오는 이 야명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순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가령 형광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그 외부로부터 주관에 이렇게 그 빛을 받으면 그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어두워지면 그것이 이제 빛이 나는 뭐 그런 류의 그 광물 뭐 이런 것은 충분히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 땅 속에 묻혔다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발견 당시는 야명주인지를 모를 수가 있다. 즉 땅 속에 갇혀 다 그 묻혀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광원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야명주인지를 모를 수는 있지만 실제 그 기록에 나오는 야명주 같은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바로 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아신왕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야명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일본 야명주의 실체가 뭘까 하는 그런 점들도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을 봤습니다. 여하튼 뭐 이때 이 야명주라고 하는 것이 아마 당시로서는 국제적으로 좀 유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이것을 구한다고 그랬을 때 백제 아신왕이 모은 여러 가지를 그 호사치밀을 가지고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두 나라의 어떤 긴밀한 관계, 군사적인 전지왕을 나중에 질자로 보내고 되도록 이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군사 외교 이런 것과 관련을 시켜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네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큰 구슬 혹은 야명주가 단순한 장신구였다기보다는 국가 간의 신의를 상징하는 신표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런 분석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장신구이자 사치품이었다면 당시 백제의 나라 사정이 그처럼 어려웠는데 과연 임금이 바다 건너에 외국에 사신을 보내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아신왕은 고구려에 대한 보복 전쟁을 아예 포기한 것일까요? 삼국사기의 기록대로라면 아신왕은 더 이상 고구려의 군사 행동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보입니다. 광개토왕 14년
왜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의 경계를 침입하였다. 그 다음 구절은 깨지거나 마모된 글자들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으나 선박이 줄지어 늘어섰다는 의미의 연선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그 뒤에 광개토왕의 군대가 왜구를 깨끗이 쓸어 괴멸시키니 참살된 왜구가 아주 많았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바다 건너에 있던 왜군이 단독으로 고구려 영토인 옛 대방 지역, 즉 황해도까지 배를 타고 쳐들어왔다는 얘긴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군이 어쨌든 이제 그 대방 쪽 항해도 지역을 하려 하면은 이제 바다 건너서 남해안 돌아가지고 서해안에 쭉 서해안을 따라 쭉 북상에 올라가는데, 이 해로라는 게 어디냐면 이거는 그 백제 지역이 있죠. 백제가 관할하는 해로가 되어지는데, 그래 하려면 이 대방 공격에도 이 백제의 도움, 백제의 어떤 지원, 백제의 어떤 암묵적인 어떤 묵인,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404년에 이 그게 그 공격이라 하는 것도 백제가 상당히 그 배후에 있는 그런 군사 작전으로 그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중국 교수는 설령 왜군이 배를 타고 와서 고구려의 황해도 지역을 공격했다 하더라도 백제의 도움이나 최소한 암묵적인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니 백제가 배후에서 조종한 군사작전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박순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남해를 양쪽 사이에 두고서 일본 열도의 세력과 한반도의 세력이 밀접하게 교류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라서 적어도 여기에서 나오는 왜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그 출신이 외 지역 일본 열도 출신 그런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유로 왕래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러한 국제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적극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백제는 이 무렵부터 말하자면 일종의 그 용병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물들을 이제 또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대가라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그 소위 그 인적인 그러한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일본 열도가 여러 세력으로 나누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한반도의 백제 측에 군사를 파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 남해안 지역을 왕래하던 왜군들을 백제가 용병으로 차출해서 고구려 공격에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수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신라 변경을 공격하고 돌아오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아신왕은 재위 12년째 되던 해에 군사를 보내서 신라의 변경을 침공한 것을 끝으로 군사 행동을 접게 됩니다. 서기 405년 아신왕은 재위 14년째 되던 해 봄에 세상을 떠납니다. 침류왕의 맏아들로 태어나 진사왕의 뒤를 이어 백제의 제17대 임금의 자리에 올랐던 그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으나 그 항전 의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임금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고구려는 광개토왕 때인데 강한 고구려에 밀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도 상당히 이제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인물이고, 또 이런 그런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아신왕 초반부에 그 6년까지 쭉 중심적인 그 군사 활동을 한 인물로 나오는 진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무의 입장에서는 아신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춰가지고 백제의 어떤 위상을 세우겠다, 고구려에 눌리지 않고 이걸 이제 강하게 추진은 했는데, 삼국사기에도 아신왕을 의지와 기풍이 호방하다고 소개했듯이 군사를 움직이는 장수로서의 기질도 타고났으나 상대국인 고구려의 국왕이 워낙 걸출한 영웅이었던 광개토왕이다 보니 그 기계를 제대로 떨치지 못한 임금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신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임금 자리를 잇는 과정에서 대단히 긴박하고 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신왕이 죽었을 때
차기 왕이 될 태자가 바다 건너 외국의 인질로 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선 아신왕의 죽음을 표현해 놓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아신왕 14년 봄 3월, 흰 기운이 왕궁의 서쪽에서 일어나는데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가을 9월에 왕이 사망하였다. 문제는 왕이 눈을 감는 그 자리에 차기 임금의 직위에 오른 태자 전지가 임종을 못했다는 점입니다. 태자마마, 소인은 백제에서 온 사신이옵니다. 그래, 먼 길을 왔구나. 그래,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큰일 났사옵니다, 태자마마. 아니,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지 빨리 고하거라. 대왕마마께서 승하하시었사옵니다, 태자마마. 무엇이라? 아바마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이냐? 아니, 이럴 수가.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일진데. 아신환이 조정에서 일어난 어떤 정변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사기 기록 자체에는 무슨 그 정변을 당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뭔가 그 좀 자연스럽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전지왕이 이제 그 당시 이 외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그 도움을 백제가 청하면서 이른바 이 인질 외교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본에 보내게 되는데, 이 사후에 아신왕 사후에 또 이 전지왕이 다시 들어와서 즉위하는 그런 과정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더라도 뭐 오랫동안 와병해서 이미 언제쯤 들어가실 거다 하는 그런 정도를 예견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무슨 얘기냐면 아신왕이 병이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자리 보존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이에 일본에 가 있던 태자 전지를 불러들여서 안전하게 왕위를 상속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이 죽고 나서야 그 소식이 일본에 전해진 걸 보면 아신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당시 백제가 외국에 태자를 꼭 인질로 보내는 식의 애교를 해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할까요? 신라가 고구려 쪽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야는 이제 백제 쪽으로 붙었지만, 그러나 백제 가야의 힘만으로는 고구려 신라로 연결된 이 힘을 막아내기는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타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자력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쪽 힘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백제 입장에서 보면 왜군을 어떤 형태로든 동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군사 원조를 요청하고, 그 대신에 이제 한해 담보물로서 태자를 보내는 이런 형식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는 강대국의 요구에 의해서 약소국 왕실의 가족이 인질로 파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백제의 경우 병력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청병 애교의 일환으로 자진해서 태자를 인질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신왕이 죽었을 때 백제 조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대왕께서 창졸지간에 붕어하셨으니 한시라도 군주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문제 아니겠소? 말씀이요. 그렇지요. 서둘러 외국에 사신을 보내서 태자마마를 이끌하시게 해야 옳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바다 건너 우리 백제의 도성까지 오려면 수십 일이 걸릴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주인 없는 백성으로 지내자는 말이오. 대왕마마의 둘째 아드님이신 훈의 왕자가 임시로 임금의 자리에 앉아 정사를 처리하면 될 것이옵니다. 훈의 왕자를 임시로 옥좌에 앉게 한다. 다른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리하자고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게 무슨 불경한 말이오? 태자께서는
일찍이 외국으로 건너가 있었던 관계로 나라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둘째 왕자를 새 임금으로 옹립하려는 음모가 아니냐 이 말이야. 당치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시오. 대왕마마께서 자기 임금이 될 태자로 전지 왕자를 봉하셨고 태자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외국에 가 있었던 것이오. 그리고 둘째 훈의 왕자께서는 태자가 외국에서 돌아와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치의 의심도 없소. 그러니 행여나 막내 왕자를 부추겨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도록 모사를 하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오. 그런데 막내인 셋째 왕자와 그 주변에 있던 귀족들이 문제였습니다. 훈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네. 이 자인이 이제 그 뭐 섭정을 하면서 이제 태자가 오기를 기다린 걸 보면은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한쪽에서는 이제 태자가 이제 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한 이 귀족 그룹이 하나 그게 있는 거고, 다른 한쪽에는 태자는 지금 바깥에 있다 이거죠. 뭐 이 기회를 타서 한번 이제 왕위를 노려보고자 하는 하나의 또 세력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제일 이제 표면에 내세운 사람은 이제 혈례, 이거 뭐 섭례라 읽기도 합니다만은 왕의 그 끝동생. 셋째 왕자를 번역하기에 따라서 혈례나 섭례 혹은 첨례라고 부르는 등 그 호칭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돌석변에 세상 세자를 쓰고 그 밑에 나무 목을 받친 형태의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전에서 찾으면 가죽 다룰 혈자로 나와 있으니 일단 혈례라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왕자 훈해와는 달리 이 막내 왕자 혈례가 왕위에 욕심이 있는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둘째 형님이 욕심이 있어서 임시로 섭정을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닐까요? 훈해 왕자는 자신이 섭정을 하다가 외국에서 태자가 돌아오면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심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외국에서 돌아오는 큰형님한테 왕위를 이어받게 한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지금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연패를 하는 바람에 나라 사정이 지극히 어려운데 외국에 인질로 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큰형님이 어찌 임금 노릇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할까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왕위를 차지하는 수밖에 없지. 혈례 왕자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쪽에서 이런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훈해 왕자는 내 칼을 받으시오. 너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결국 막내 혈례 왕자 쪽 사람에 의해서 임시로 임금 자리에 앉아있던 둘째 왕자 훈해가 살해되고 맙니다. 자, 모두 듣거라. 이제부터 이 혈례가 백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지금부터 백제 임금은 이 혈례니라. 알겠느냐? 백제 왕실에서 이런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는데 그럼 외국에 가 있던 태자 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본국으로부터 대왕 마마께서 승하하셨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태자 전지가 외국에서 부고를 듣고서 울면서 귀국을 요청하니 외왕이 100명의 군사로 하여금 그를 보호하여 귀국하게 하였다.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보고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외왕이 군사를 100명이나 딸려보내서 태자 전지를 왕위에 오르게 했으니 백제왕은 일본에서 세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왜군이 그게 뭐 여기 지금 100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군대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그 평화시도 그게 평화시라도 일정하게 그 태자가 움직일 때 호위 군사가 뭐 필요하듯이 이거 상당히 좀 상황이 그 위급한 상황인데 이게 태자가 올 때 그냥 홀몸으로 올 수는 없는 거. 군대 일정한 군대가 그 올 수 있는 거는 그건 뭐
그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거 가지고 뭐 외가 그 전지왕이 옹립되는데 이 외가 이제 힘 좌지우지했다 이렇게는 좀 볼 수는 없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절단이 파견될 때는 수백 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나라의 임금이 될 태자가 귀국하는 데에 100명의 호위병을 붙여주었다고 해서 아예 임금을 자기들이 세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이죠. 그런데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전지왕이 백제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서기에서는 아신왕을 아하왕으로 그리고 태자 전지를 직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아화왕이 죽었다. 천왕은 직지왕을 불러 그대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 라고 말하였다. 여기까지는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데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천왕은 그렇게 말하면서 직지에게 동한의 땅을 주어서 보냈다. 동한은 감나성, 고난성, 이림성 등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여기에 동한의 땅으로 나오는 곳들이 어디를 일컫는 말인지를 놓고 한국 학자들은 물론 일본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오늘날 전라북도 혹은 뭐 이 그 일대 서해안 적어도 그선 이남이 돼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비정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경우든 간에 구체적인 비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림성 같은 경우는 뭐 역시 그 당시로 보면 백제의 그 남방의 그 변경에 해당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뭐 예산 대흥이다, 어떤 경우는 김제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그 크게 그 위치는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 그 한성의 중심으로 본다면 역시 전부 그 외곽에 해당되는 곳이다. 일본 서기에 올라 있는 곳들이 어느 지역을 가리키느냐 하는 문제에 앞서서 백제의 임금이 되기 위하여 귀국하는 태자에게 외국의 왕이 마치 길 떠나는 사람에게 여비를 보태주듯이 이곳저곳의 땅을 뚝 떼어서 선물로 주었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울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일본 열도의 땅이 아니라 한반도의 땅이라는 점이 또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외가 백제한테 주었다 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 이 지역은 백제가 차지한 건데 일본 서기 편찬자들이 자기가 이제 그 중심국이고 백제는 자기한테 속국이라고 하는 이런 틀 속에서 이걸 정리를 할 때 외가 백제한테 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신공 49년조에 남한 친미다래를 도륙을 내고 하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제 모습은 백제 군대가 친미다를 쳐가지고 차지를 했는데 이게 실제고 그 역사 뒷날 일본 서기나 역사책이 편찬될 때는 이 사실을 외 중심으로 두고서 이제 윤색을 한 거죠. 지난 시간에 태자 전지가 일본의 인질로 갈 때의 상황을 일본 서기에서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소개한 적이 있죠. 다시 들어볼까요? 아화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외국의 예의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외국이 친미다래 및 현남, 지침, 공나, 동안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자 백제에서는 태자를 인질로 보내서 우호를 닫게 하였다. 이런 식의 기록이 맨 처음 나타날 때가 근초광 때였는데요. 외국이 신라를 치러 갔다가 가야 칠국을 치고 마한의 남쪽에 있는 땅들을 빼앗아서 근초광에 선물로 주었다는 내용이 시초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었던 땅의 일부를 아신왕이 예의가 없어서 도로 빼앗았다가 아신왕이 죽고 태자 전지가 백제로 귀국할 때 또 선물로 되돌려 주었다. 이런 식입니다. 남의 나라 땅을 빼앗아서 선물로 주었다가 그 나라 왕이 예의가 없어 보이면 도로 빼앗고 또 마음에 내키면 선물로 준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요? 백제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그런 그 한해 지역, 대개는 아마 그 이 당시로 본다면은 이 검강 이남 지역의 그 이 지리산을 인접한 이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당시 한성 백제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아직은 남쪽에 있는 막 그런 땅들에 대한 그런 지역에 대한 지배가 점차 진행되고 있었던 단계.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이 백제가 스스로 그 남방에 있는 그런 새로운 곳의 지배력을 관철하고 그런 것을 백제의 영역화로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마치 그 일본이 자기들이 백제에게 이렇게 떼어준 것처럼.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백제가 아신왕 말기나 혹은 전지왕 초기에 감나성, 고난성, 이림성 등으로 짐작되는 지역을 점령하여 영토를 넓힌 적이 있었는데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그것을 마치 일본의 천황이 빼앗아서 백제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백제가 자기들이 속국이고 일본이 종주국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역사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속국의 왕자가 임금 자리에 오르기 위해 교육하는데 빈손으로 보냈다고 하기보다는 땅덩어리 몇 군데를 천황이 선물로 주어 보냈다고 기록해 놓으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대자마마, 날이 저물고 풍랑이 거칠어서 오늘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사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지금 백제의 백성들이 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 힘을 내어서 모를 쳐라. 외국에 인질로 가 있던 백제 태자 전지가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